JTBC 뉴스 현장에서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대선 주자들과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타이틀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경필 경기지사, 어제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어저께 저녁에 썰전 저 봤는데 예. 거기서 뭐 상당히 선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본인도 보셨죠? 예, 만족스러웠습니까? 예, 혼났습니다. 그 두 분한테 그래요? 독한 혀라고 그러는 두 분한테. 아니 근데 뭐 저희들이 PD들이나 저희들도 또 관찰을 하면서 예. 선방을 하셨다 이렇게 그렇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독한 질문을 드려야겠다 뭐 이런 예, 생각을 그러십시오. 하는데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저는 뭐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다음 대통령이 5년 동안 해야 되는 그 일들, 경제 안보 위기 극복하고 또 수십 년간 쌓여온 이 문제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개혁의 투철한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년 동안 저 나름 진심을 다해서 정치를 해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출산, 저성장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2017년 대한민국에서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유 의원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신지 우리의 필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감정에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예. 어떤 질문이라도 좀 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네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 박근혜의 남자, 좋든 싫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겁니다. 배신자냐 피해자냐. 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면서는 당신 그 박근혜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 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배신자 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저 말을 단어를 오랫동안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겠죠. 저 평생 살아오면서 누구를 뭐 신의를 저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네. 배신자란 말은 제가 우리 대통령께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 말 다 하고 대통령께서 잘못하실 때 잘못을 늘 지적하고 똑바로 잘하시라고 했던 것이 쌓여가지고 제가 원내대표에서도 그만두게 되고 또 지난 총선 때 또 공천에서 또 피해를 받게 되고 이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배신자 이야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할 말을 한 것을 배신자 취급을 한다면 저는 도저히 저 말을 제가 수용할 수 없어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배신자라면 뭐 제가 정치를 오늘이라도 그만두면 되는 거고요. 배신자라고 저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를 그럼 계속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단한 피해를 본 것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한 번도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큰 자리라나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런 적도 없고요. 그건 제가 뭐 대단한 피해를 받은 건 없는데 제가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때 또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때 그것도 뭐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죠. 제가 예. 자, 어제 예. 썰전에서도 예, 그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장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을 그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때 10개월 하셨잖아요. 예, 10개월 했죠. 혹시 2005년도요. 예. 그때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적합한 분이 아니다 이런 느낌 좀 못 받으셨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그 정책 능력이나 이런 거는 좀 크게 부족하지만 네. 기본이나 이런 원칙 이런 거는 저는 잘 돼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깨끗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2007년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분이 좀 그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겠다.
저걸 네. 보면서는 드는 생각이 2012년에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박근혜 예. 대통령이. 예. 근데 지금 유 의원께서는 2007년에 이미 국가 지도자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 몇 년, 5년의 기간 동안에 예. 그게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셨고 예. 그래서 지금 작금의 사태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가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 좀 기본적인 어떤 상식,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 능력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2년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네. 대통령한테 인사, 정책, 소통 이 세 가지를 잘해야 성공하실 네. 거다라고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첫 인사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당시 그 청와대 대변인 인사를 보고 제가 그 비판을 사고 쳤던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사하고 정책 소통을 못하면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봤는데 네. 결과적으로 정책과 소통과 인사 세 개 다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뭐 2007년부터 그런 이 생각을 쭉 해왔지만 또 지난 10년간 계속 멀어져 왔지만 예. 뭐라 그럴까요? 제가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고 우리 당의 후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알아내고 좀 더 막아내지 못했던 그런 잘못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야권에서는 예. 혹은 비판적인 쪽에서는 보수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거냐.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예. 이 얘기를 했더니 유 의원께서는 나는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일부 어떻게 보면 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예.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그 과정에서 다 계셨기 때문에 예. 적어도 책임이 당신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대한 책임 그거는 분명히 새누리당이든 저희들 바른정당이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 통감하고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했지만 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무슨 염치로 대선에 나오느냐. 예? 후보 내지 마라 이런 건데 그렇죠. 그게 무슨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무슨 추대해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희들이 보수가 진짜 괴멸될 위기에 있고 잘못했지만 저희들 바른정당을 하는 이유가 새로운 개혁적 보수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진정성 있게 새로운 보수의 길이 이런 거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는데 계속 이제 지난 10년에 관한 이야기, 정권 심판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봤습니다마는 민주당 후보로 누굴 내놔도 이기는 걸로 나올 정도로 보수의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가 후보도 안 내고 선거에도 참여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저는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예.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 유권자가 선택할 거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는 선거 날짜가 되면 승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승부가 승부가 민주당 가능해진다. 후보하고 우리 보수 후보하고 승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보면은 누구를 내세워도 지는 예. 걸로 돼 있는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헌법- 비등하게 싸워볼 만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나면 국민들께서 네. 이제 이 대통령 탄핵이란 이 사태에 대한 일단락이 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음 대통령 누구를 뽑는 게 대한민국에 좋겠느냐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도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대통령의 자격 그 주제로 가보겠는데요. 따뜻한 보수입니다. 네. 이거 유 의원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첫째 뭐 이 얘기에 앞서서 따뜻한 보수라는 게 뭡니까? 기존에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법 안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네. 보수가 지켜야 되는 게 국가 안보와 헌법과 또 하나 마지막에 있는 게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지금 빈부격차, 양극화, 불평등 이런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이 공동체, 비정규직 문제, 빈곤층, 청년 실업자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막아내고 공동체를 지키는 게 저는 따뜻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좀 까칠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진정한 보수, 예. 합리적 보수, 예. 개혁적 보수, 뭐 미국에서도 컴패셔니트 컨저티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뭐 여러 가지로 예. 그 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긴 하지만 뭐 그래서 성공한 게 뭐 있냐? 지금까지 다 표지가리만 해오면서 예. 계속
똑같이 해오지 않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보수가 계속 이렇게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성공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보수가 그런 시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위대한 사회 개혁, 사회 복지의 개혁 이런 부분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 보면 그거는 위대한 개혁은 보수가 했습니다. 보수 정권 때 했다. 비스마르크, 처칠, 드골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수도 이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따뜻한 정책들에 눈을 떠야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고 보수가 살아남아야 대한민국도 균형 있게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예. 그렇다면 예. 좋습니다. 그럼 보수의 누가 보수의 적통이냐? 뭐 이걸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예. 있는데 지지율로 보면 현재로서는 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예.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얼마든지 변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 의원께서 예. 그 뒤를 쫓아가고 계시고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남경필 지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본인이 보수의 적통이 돼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보수당에서 정치를 뭐 평생 했고요. 네. 여기서 그리고 제가 보수에 대해서 보수의 갈 길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제일 많이 했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보수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기존의 낡은 보수라 그러면 제가 적통이란 말을 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보수라면 제가 감히 보수의 적자다. 그런 보수의 적통을 이어받겠다. 이런 뜻이었고 뭐 다른 분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뭐 지난번에 헌법 제1조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예. 잘못되는 보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고 예. 정의를 얘기해왔고 예. 그러니 나는 보수로서의 적통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헌법 같네요. 하나만 하더라도 헌법 1조를 지키는 게 보수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헌법에 나오는 정의, 평등 이런 가치들, 법치 이런 가치들 보수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켜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보수는 왜 헌법 가치를 지키면 안 되느냐? 저는 보수일수록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롭게 앞으로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그런 새로운 보수라면 제가 적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예. 그 범보수 후보 단일화 이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시나리오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남경필 지사와 이렇게 경선을 해서 그거야 이긴다고 뭐. 가정하면 예. 새누리당을 그동안은 가짜 보수라고 얘기를 해와셨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새누리당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새누리당하고 당대당으로 뭐 다시 합치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다만 이 선거의 마지막에 가면 우리나라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 유권자들께서 네. 보수 후보가 그렇게 분열되고 갈라져 있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실 겁니다. 네. 거기에 그것도 저는 큰 명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가 거의 소멸될 위기에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선거 하나마나 한 선거라고 많은 국민들 말씀하시는데 선거 막바지에 보수 후보가 만약 이렇게 저렇게 갈라져 있다면 그러면 보수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을 국민들한 뜻을 물어서 네. 어떤 보수 후보를 원하시느냐 뜻을 물어서 보수 후보를 단일화해서 민주당 후보하고 겨루는 게 그게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명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포함됩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정치, 어떤 길을 밝히느냐에 달렸는데요. 저는 평소에 과거에 그분은 안보는 보수다, 민생은 경제는 진보 내지는 뭐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뭐 사드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안보가 보수인지도 좀 불확실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 그 전 대표께서 이 여러 가지 대선하고 관련된 공약이나 이런 걸 충분히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 자격 세 번째 카테고리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쟁력인데요. 예. 경쟁력. 자, 한번 볼까요? 까칠한 리더십 이렇게 돼 있네요. 아마 이게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예. 자, 이거 뭐 유승민은 좀 까칠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 또 카리스마적으로 안 보여. 금수저 출신이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치 꽤 오래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 주변에 이렇게 쭉 사람들이 쭉 없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리더십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리더십을? 당에서 제가 원내대표 될 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셔서 됐고요.
19대 국회에서 많은 젊고 개혁적인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하다가 저하고 같이 개혁적인 뜻을 같이 했던 의원님들은 20대 공천 과정에서 다 학살당했습니다. 이번에 뭐 그랬죠. 많이 20대 그랬죠. 공천 20대 국회에 돌아보니까 네. 친한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얼마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만은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또 이번에 탈당을 하고 바른정당 하면서 지금도 또 새로 많은 의원님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뭐 세가 약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공천 학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라 그럴까 정치를 하면서 신념, 뜻, 철학 이런 걸 같이 하는 분들하고 늘 같이 하기 때문에 리더십 부분은 제가 뭐랄까 세가 없다, 지지세가 없다 이런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까칠한 거는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하긴 합니다만 그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한 사람한테는 늘 강했고 강한 사람의 어떤 부당한 압력이나 잘못 이런 거는 제가 뭐 참지 않고 제가 불의의 어떤 저항을 했고 근데 약한 사람들 제가 정말 배려해야 될 그런 분들한테는 까칠한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따뜻한 모습을 얘기하셨으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화면에서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지금 죄송하지만 유 의원께서는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 약 3% 정도의 예. 지지인데 예. 저렇게 낮아서야 따뜻한 보수가 됐든 뭐 보수의 개혁이 됐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게 이제- 어떻게 저거 올리실 거예요? 저게 이제 제가 계속 올라가야 될 계단같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저는 무슨 지지도를 따져가지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번 선거에 제가 이길 수 있다, 못 이길 거다 이런 계산으로 이번 선거에 도전한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치를 해오면서 늘 제가 왜 정치하냐 또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 제가 이번 대선에 도전한다면 왜 도전하느냐 이걸 가지고 늘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2017년부터 펼쳐질 새로운 시대 대한민국에 저는 저같이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정치해왔던 사람이 꼭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저보다 더 시대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경제 안보 위기 이런 거를 잘 극복하고 해결해낼 그런 후보가 만약 여야에 어디 계시면 저는 그분 도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고 싶다.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거 좀 충분히 설명하면서 지지도 올리겠습니다. 지지도가 뭐 그 낮기는 하시지만 저희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보수 진영에서 후보가 누가 좋겠느냐 뭐 이걸 물어봤더니 저렇게 32.9%로 가장 높으세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높으니까 오차범위 바뀐 것 같죠?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는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은 듭니다. 예, 저는 지지도에 진짜 구애 안 받고 이번에 열심히 쟤를 알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 이 검증 네 번째 경제 전문가. 예. 뭐 스스로도 유일한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번 후보 중에서. 중에 예. 자, 볼까요? 자,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1호는 육아휴직 3년, 2호는 칼퇴근법. 근데 이건 뭐 바라보는 쪽에서 다르지만 이 오른쪽에 있던 분들은 저 무슨 좌파 공약이냐, 왜 성장 얘기를 안 하고 일단 분배부터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썰전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썰전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좌파적 사고에 처했다는 건 제가 진짜 이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제가 무슨 좌파예요. 국민 대다수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빈곤층 이런 분들 위해서 더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좌파를 그러시니까 재벌, 기득권, 부자 편드는 게 보수였습니까? 그 편든다는 이미지를 이제까지 대부분 국민들이 그래 갖고 있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좌파의 발언이거든요. 달리 좌파가 아닌데 예.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예. 지금 생각이 바뀌었느냐?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뭐 전원책 변호사가 저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경제하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뭐 보수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 의원께서는 뭐 말씀하시는 게 그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본인의 어떤 색깔은 뭐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저는 안보는 누구보다도 우파이고요. 한미동맹 중시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원칙주의자고 저는 안보는 누구보다 정통 보수입니다. 그런데 경제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과 관련된 게 그냥 경제, 복지, 교육, 보육, 의료, 주택 이런 노동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면 된다는 거지. 거기에 저는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면 원래는 신자유주의자였는데 예. 예를 들면 그 이후에 경제 상황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뀐 겁니까? 24년 전, 25년 전에 제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할 때 네. 제 주 전공 분야가 재벌 정책이었는데 네. 그때 발표한 재벌 정책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재벌 정책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럼 저는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다? 저는 일관된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네. 정치에 들어와서 제가 더 이렇게 따뜻한 보수를 주장하는 분야는 복지, 노동, 보육, 교육 이런 분야에서는 생각이 더 좀 이렇게 개혁적으로 변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육아휴직 3년 칼퇴근법 이것도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저런 제도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공법이 중요한 거지 거기에다가 무슨 좌파다 이런 거를 붙이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보수 우파들이 스스로 그냥 무덤을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정책 외에 예. 큰 그림으로 일자리와 예. 그다음에 성장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죠. 저는 작년부터 혁신밖에 없다. 재벌주도 성장 이제 끝났고 혁신주도 성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혁신주도 성장의 아주 구체적인 공약을 이제 며칠 안에 곧 또 발표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말씀을 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과 안보관은 불안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쪽에서 얘기를 하기는 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그 10년 기간 동안에 안보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대북 문제에 있어서 예. 우리의 뭐 위기로부터 벗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개방이 된 것도 아니고 예. 어찌 보면은 개방 정책, 예. 햇볕 정책이나 봉쇄 정책이나 둘 다 실패한 거 아니냐. 적어도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선. 예. 그런데 마치 보수는 그 저쪽 진보 진영에 대해서 뭐 안보는 너희들은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보수도 뭐 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은 저는 동의합니다. 네. 오히려 인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북한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그 문제는 인정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현금을 주고 북한의 그게 핵개발로 들어가고 금강산이나 어떤 개성공단이 현찰이 북한의 핵개발로 들어가는 그 문제가 결코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이 대통령이 다 된 듯 그냥 하면서 지금 사드 문제 반대하다가 오락가락하고요.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군 복무기간 그것도 10개월로 할 수 있다 그러고 뭐 10년 전에 어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라고 그러시고요. 북한의 심지어는 뭐 선거 연령 같은 것도 북한이 17세다 이래 그분이 어떤 갖고 있는 머릿속에 대북관 안보관 이런 거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종북몰이다 색깔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한테 밝히는 게 옳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대북관 안보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안보 문제는 저는 확실하게 이 정통 보수의 길을 가면서 더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유승민 후보가 왜 보수 후보라고 하는지 알 거는 같은데요. 예. 정말로 유 의원께서 그 흔들리는 보수의 어떤 그걸 다시 세우고 보수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뭐 여기 나오셨으니까 저희는 덕담으로서 바랍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